야, 꼴에 기분 나쁘냐? 소주나 많이 처마셔라. 조강팔은 상철의 머리 위로 소주를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상철은 순식간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그만해.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 건방진 놈이. 상철이 고개를 드는 찰나 강팔의 손바닥이 상철의 뺨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된 며느리 서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내 아버님 모욕한 죄, 당신들 전 재산으로도 모자랄 청구서가 될 거야.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며느리,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존경하는 시아버지를 위해 며느리 서윤은 어떤 통쾌한 반격을 준비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우뚝 솟은 22층짜리 빌딩 골든타워의 로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아래 한상철이 혼자 야간 순찰 일지를 적고 있었죠. 68살. 반듯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는 그 손의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서고 앉기를 반복한 무릎은 일어설 때마다 낮은 신음이 절로 새어나왔어요. 상철은 그 소리가 로비에 울릴까봐 얼른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고단함을 소리내어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쩐지 부끄러웠거든요. 아들 내외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상철이 밤마다 이 차가운 로비에서 새벽을 버티고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 강서윤은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였는데 그 잘나가는 며느리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상철은 철저하게 숨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막 마치고 도시락을 열려는 참에 전화가 울렸어요. 강팔이었습니다. 야 상철아,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들 모인다. 너도 나와. 명령과 청유의 경계 어딘가에 있는 말투였어요. 상철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바쁠 것도 없는 놈이 왜 망설여. 내가 다 예약해놨다고. 너만 빠지면 섭섭하잖아. 전화를 끊고 난 뒤 상철은 한참 동안 도시락 뚜껑을 열지 못했습니다. 섭섭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 자신이 스스로도 한심했어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을 챙겨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십 년 묵은 동창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거절이 쉽게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한편 그 시각 강팔은 속으로 비열한 미소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철이 놈 동창들 앞에서 제대로 망신을 줘야지. 내 위신도 좀 세우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상철은 오랫동안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양복을 꺼냈어요. 아들 진수의 결혼식 때 맞춰 입었던 옷이었는데 오랜만에 꺼내 입어보니 품이 조금 넉넉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몸이 줄었다는 뜻이었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제대로 차려입고 싶었어요. 거실로 나온 상철을 서윤이 보았어요. 아버님, 오늘 정말 멋있으신데요. 어디 가세요? 친구들 좀 만나기로 했다. 오랜만에. 서윤은 잠시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상철의 재킷 주머니에 슬며시 넣어주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아버님. 상철은 주머니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다. 잘 다녀올게. 현관을 나서는데 등 뒤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버님.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의 한 고급 일식당에 오래된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철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자리는 이미 채워져 있었어요. 강팔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양옆으로 동창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상철을 보자마자 강팔이 손을 흔들었어요. 야, 왔어? 거기 앉아.
상석 맞은편 테이블 끝자리였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구석진 자리였어요. 상철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술자리처럼 흘러갔어요. 근황을 묻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술잔이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두어 숨배 돌고 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강팔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그 표정을 알았어요. 50년 가까이 봐온 표정이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강팔이 능청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야, 우리 상철이 요즘 뭐 하는지 알아? 내 건물 경비야. 갈 데가 없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내가 특별히 자리 하나 만들어줬다. 동창 하나가 상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경비 월급은 얼마나 받냐? 야간 수당은 나와? 사장님한테 잘 보여서 수당 좀 많이 달라고 좀 해봐. 또 다른 동창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거들었어요. 야, 너 거기 잘리면 우리 회사 와서 청소해라. 내가 월급 많이 줄게. 상철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늘 자신이 왜 불려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그냥 웃어 넘기는 것, 그것이 상철이 평생 살아남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강팔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야, 상철아, 너 오늘 양복은 왜 입고 왔냐? 경비복이 더 잘 어울리는데.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맞아, 저번에 경비복 입고 서 있는 거 봤는데 너한테 딱이던데 오늘 왜 갈아입고 왔어? 하. 상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억지로 올리던 입꼬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어요. 눈빛이 어두워지고 시선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표정을 놓치지 않은 강팔이 자리에서 일어나 상철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상철의 뺨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장난치듯 웃으면서 야, 왜 표정이 굳었어? 꼴에 기분 나빠? 네가 기분 나쁘면 어쩔 건데? 또 한 번 톡. 조금 더 세게. 내가 네 밥줄 쥐고 있는 거 알지? 기분 나쁘면 그만두든가. 테이블 한쪽에서는 킥킥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사장님이 장난 좀 치시는데 그걸 못 받아줘? 사장님 비위 좀 맞춰줘야지. 상철은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어요. 50년 가까이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팔이 그 눈빛을 읽었어요. 그리고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침 그 시각 같은 일식당 복도를 서윤이 걷고 있었어요. 지인과 저녁 약속이 있어 자리를 잡고 있던 중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잠깐 나온 참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복도 안쪽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고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왔어요. 서윤은 무심코 소리나는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분 나빠? 술 땡기지? 소주 많이 마셔라. 강팔의 손에 들린 소주병이 기울어지며 차가운 소주가 상철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정성껏 차려입은 감색 양복 어깨 위로 흰 와이셔츠 위로 소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 양복 소매를 반듯하게 여미며 현관을 나서던 그 아버님이 지금 소주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손이 문손잡이로 향했어요. 지금 당장 저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짓이냐며 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전신이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님의 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주에 젖은 채 아래를 향하고 있는 그 눈. 누군가 이 꼴을 보지는 않았을까? 제발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그 간절함이 그 짧은 눈빛 안에 다 담겨 있었어요. 서유는 발을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면 아버님은 며느리 앞에서 이 꼴을 보인 것을 평생 수치스러워 하실 거야. 평생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분인데 내가 저 문을 열어버리는 순간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나는 거야. 서유는 문손잡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는 강팔이 바닥에 흘러내린 소주를 가리키며 걸레를 상철의 얼굴로 집어 던졌습니다. 야, 흘렸으면 닦아야지. 뭘 멍하니 있어. 상철이 나지막이 입을 였어요. 강팔아, 그만해라. 강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상철 앞으로 걸어왔어요. 상철이 고개를 들어 강팔을 바라보는 순간 강팔의 손바닥이 상철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상철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동창들이 흠칫 굳은 채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을 느꼈지만 강팔의 눈빛을 보고는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동창 하나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방지게 사장님한테 그만하라고 하면 어떡해. 맞을 짓 했지 뭐. 또 다른 동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순박한 사람이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 지금 저 안에서 뺨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친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서유는 그 분노를 지금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분노를 써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었어요. 서유는 문틈으로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확인했어요. 강팔의 옆에서 가장 크게 웃고 있는 남자. 맞을 짓 했다고 고개를 끄덕이던 남자. 분위기 파악을 해야 한다며 비아냥거리던 남자. 서유는 그 얼굴들을 눈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입술을 달싹이며 아주 낮게 은조렸어요. 웃음소리 기억해 두죠. 곧 통곡으로 바꿔드릴 테니까.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강서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사건을 맡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선전포고였어요. 서윤은 젖은 눈을 닦지 않은 채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님의 뺨을 가르던 그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어요. 서유는 상철보다 먼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거실에 잠깐 멈춰 섰어요. 일식당 복도에서 봤던 그 장면이 여전히 눈앞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소주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떨구던 아버님의 뒷모습,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옆으로 꺾이던 그 고개. 서유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금 이 감정을 추스르지 않으면 아버님이 들어오셨을 때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서유는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는 척을 해야 했어요. 아버님이 며느리 몰래 조용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상철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소주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깨어 있으면
어쩌나 싶었어요. 이 꼴을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상철은 숨을 죽이고 아주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상철은 그 어둠 속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불을 켤 수가 없었어요. 불을 켜는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소주에 젖은 채 뺨을 맞고 돌아온 68살 남자의 모습을. 상철은 그것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상철은 천천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에 기대어 상철은 양복 상의와 젖은 와이셔츠를 벗었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빨기 시작했습니다. 비벼도 소주 냄새가 가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상철은 더 세게 비웠습니다. 손마디가 빨개졌어요.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한 방울이었는데 그 한 방울이 터지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철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들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소리에 그 울음을 묻었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혼자 울고 있었어요. 서럽다는 감정보다, 비참하다는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문 밖에서 서유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흘러나오는 낮고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상철이 울음을 참으려 숨을 고르는 소리였습니다. 서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어요. 아버님이 들으시면 안 됐습니다. 서유는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걸 참으면서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온몸으로 눌렀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손이 이불을 쥐어뜯었어요. 아버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구나. 저렇게 혼자 사귀면서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그렇게 사셨구나. 화장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철은 거울 앞에 서서 젖은 얼굴을 닦았습니다. 눈이 벌개져 있었어요. 수건으로 꾹꾹 눌러봤지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그냥 불을 껐어요. 어차피 아무도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철의 발소리가 조용히 안방 쪽으로 향했어요. 서유의 방문 앞에서 잠깐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유는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어요. 이윽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눈이 부을 대로 부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을 때 서윤의 눈빛은 아까와 달랐어요. 슬픔이 가라앉은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것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 사람들 법대로 똑같이 갚아줄게요. 기다리세요. 그 말은 소리내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가슴 속에서 그 다짐은 이미 모처럼 박혀 있었어요. 절대 빠지지 않을 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검찰청 특수부 사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서윤은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서윤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어젯밤 이불 속에서 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건 며느리 강서윤이 아니라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강서윤이었어요. 검색창에 세 글자를 쳤습니다. 조강팔. 관련 법인 목록이 화면을 채웠어요. 건설사 하나, 부동산 관리법인 둘, 그리고 조강팔의 이름이 뒤에 숨어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업체 셋. 서윤은 그 목록을 천천히 훑으며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건설업계에서 탈세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처리하고 유령 직원을 올려 인건비를 부풀리고 접대비를 법인카드로 돌리는 방식. 서윤은 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경제범죄 수사만 5년을 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조강팔의 법인 등기부를 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서윤의 눈은 숫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것들을 귀신같이 집어냈습니다. 수십억짜리 공사 대금이 현금으로 처리된 내역, 실체가 불분명한 컨설팅 업체로 흘러간 돈, 강팔의 가족 명의로 분산된 부동산 자산들,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이 정도가 겉으로 보이는 거라면 안에 감춰진 건 훨씬 더 클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파일 하나를 새로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다시 어젯밤을 떠올렸어요. 강팔 옆에서 킥킥거리던 얼굴들, 맞을 짓 했다고 고개를 끄덕이던 남자, 분위기 파악을 해야 한다며 비아냥거리던 남자, 그 얼굴들이 하나씩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강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윤은 어젯밤 문틈으로 확인한 얼굴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서윤은 조강팔의 SNS를 열었어요. 가장 최근 게시물에 어젯밤 일식당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술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남자들. 강팔이 직접 올린 게시물이었어요. 사진 아래 댓글에는 서로의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얼굴들과 이름을 하나씩 맞춰봤어요. 일식당 문틈으로 봤던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유흥주점 운영법인, 건물 임대업, 중소건설 하도급 업체, 저마다 그럴듯한 사업체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서윤은 각각의 법인 자료를 열어 훑었습니다. 1명, 2명, 3명, 셋 모두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냄새가 났어요. 매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신고 소득, 가족 명의로 쪼개진 자산, 현금 거래 비중이 유독 높은 업종들이었습니다. 서윤은 파일에 세 사람의 이름을 더 추가했어요. 조강팔 건설 대표 조강팔, 유흥주점 법인 대표 김두한, 임대업 법인 대표 박성도, 하도급 업체 대표 최재원, 4개의 이름이 화면에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텅 빈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버님 뺨까 나눠서 치르게 해드려야죠.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어젯밤 이불 속에서 사귄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국세청 특별조사팀 담당자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저 중앙지검 강서윤 검사입니다. 공조 요청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조세 포탈 혐의 관련해서 검토해 주실 자료가 있는데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알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4개의 이름. 그 이름들 옆에는 이미 숫자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억, 수십억 단위의 숫자들이었어요.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서윤이 국세청 특별조사팀에 자료를 넘긴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강팔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기사가 모는 검은 외제차에서 내려 건물 로비로 들어서는 그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기세가 넘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직원 하나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왔어요. 대표님, 저기 국세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요. 강팔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뭐?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강팔의 발이 멈췄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 6명이 서류 캐비닛을 열고 장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자기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조사관 한 명이 강파를 향해 돌아서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입니다. 조강팔 대표님이신가요? 강남 건설 세무조사건으로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팔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세무조사? 야, 사전 통보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세무사 통해서 다 신고한 거라고. 강팔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특별 세무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됩니다. 협조하지 않으실 경우 조사 거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강팔은 주먹을 쥐었어요. 눈알이 굴러가며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조사관들은 이미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분리하고 있었고 서류 봉투에 장부를 담고 있었어요. 강팔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야, 다 손 떼. 내 변호사 부른다고. 그 시각 강남 일대 세 곳에서 같은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두한의 사무실에도 국세청 조사관 넷이 들이닥쳤어요. 김두한은 마침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금고가 열려 있었어요. 김두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임대업을 하는 박성도의 사무실에서는 조사관들이 임대차 계약서 묶음을 통째로 봉투에 담고 있었어요. 박성도는 연신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누군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최재원은 조사관들이 들어서자마자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 딱 마주쳤어요.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리 지켜주십시오. 강팔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강팔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방에서 조사관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랍이 열리고 파일이 뽑히고 컴퓨터 화면이 캡처됐어요. 그때 조사관 한 명이 서류 한 장을 강팔 앞에 내밀었습니다. 강남 건설법인 계좌 및 관련 자산 동결 통보서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십시오. 강팔의 손이 서류를 잡았어요. 눈이 빠르게 내용을 훑었습니다. 법인 계좌 전액 동결, 부동산 자산 압류 예정. 강팔의 손이 멈췄어요. 자,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내 건물을 압류한다고? 조사관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징금 및 가산세 부과와 함께 자산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팔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그 순간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반사적으로 받았어요. 담당 세무사였습니다. 대표님, 저도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번 건은 제가 손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조사팀이 직접 나온 거라서. 야, 무슨 소리야. 네가 다 처리하기로 했잖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건 저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팔은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올라왔던 그 사무실이 지금은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강팔이 기억해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에 아는 검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건설 관련 인허가 건으로 몇 번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강팔은 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검사님 좀 연결해 주세요. 급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담당 검사님께서는 현재 외부 일정 중이십니다. 그럼 언제 통화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짧은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연결 거절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강팔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골든타워 간판이 보였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 간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은 그냥 차갑게 느껴졌어요. 조사관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강팔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멈칫거렸어요. 하지만 조사관의 눈빛 앞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펜이 서류 위에 내려앉았어요. 강남의 건물주로, 동창들의 왕초로 상처를 발 아래 두고 군림하던 조강팔이 처음으로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낀 날이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조강팔은 검찰청 소환 통보를 받았어요. 참고인 조사라고 했습니다. 강팔은 그 말에 조금 안도했어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면 아직 버틸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청 청사로 들어서는 강팔의 걸음걸이에는 그래도 아직 기세가 남아 있었습니다. 취조실 앞에서 변호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단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고요. 강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 안은 좁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테이블 위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어요. 강팔은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어요. 담당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강팔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세무조사야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검사도 어떻게든 말이 통하는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서류 파일을 옆구리에 끼고 시선은 이미 강팔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눈빛이 강팔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강팔은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너, 상철이 며느리 아니냐? 강팔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건물 경비원 동창의 며느리였습니다. 강팔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반갑다는 듯 말을 이었어요. 나 상철이랑 50년 넘은 친구야. 안 그래도 담당 검사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아는 사람이네. 서유는 그 말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빼서 앉고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강팔을 바라봤어요. 강팔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 오히려 더 친근하게 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아버님이랑 나랑 얼마나 오랜 사이인데.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야. 내가 상철이 잘 챙겨주고 있잖아. 일자리도 내가 만들어준 거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파일을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여기는 검찰청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공과 사는 구별하시죠. 피의자 조강팔 씨,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피의자. 그 단어가 강팔의 귓속에 꽂혔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려왔다고 했는데 지금 이 검사는 자신을 피의자라고 불렀어요. 강팔의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야, 잠깐만. 피의자가 무슨 말이야? 나는 참고인으로. 서유는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밀었어요. 강남 건설 2022년도 법인세 신고 내역입니다. 실제 공사 수주액과 신고 매출액의 차이가 23억입니다. 이 차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강팔의 눈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이 담당 검사라서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여자는 전혀 아는 사람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강팔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그건 세무사가 처리한 거라서 내가 세세한 건 잘. 세무사 지시는 대표님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게 예, 아니오로만 답하셔도 됩니다. 강팔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라고. 강팔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잘 모릅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또 한 장, 또 한 장. 테이블 위에 서류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강팔이 관여한 법인 계좌 내역, 가족 명의로 분산된 부동산 자산 목록, 유령 컨설팅 업체로 흘러간 자금 흐름. 서유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감정 하나 없이, 흔들림 하나 없이. 강팔은 점점 의자 깊숙이 몸이 파묻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조사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강팔은 변호사와 잠깐 상의를 마치고 다시 취조실로 들어왔습니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강팔은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세무조사에 계좌 동결에 이게 말이 됩니까? 서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넘긴 손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팔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한테 뭔가 악감정이 있는 거죠?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그때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강팔은 그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차갑고 깊은 눈빛이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고 그냥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 안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강팔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쳤어요. 세무조사가 갑자기 터진 것, 지금 이 취조실에서 마주한 검사가 하필 상철의 며느리인 것, 그 모든 것이 동창회 모임이 있던 그날 밤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강팔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그날 그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팔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강팔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친구들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그게 이렇게까지 될 일이야?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강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에겐 장난이었겠지요. 강팔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세상 전부를 잃는 고통이었습니다. 강팔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이 다물어졌어요. 서유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강남 건설법인세 총 50억입니다. 유령 컨설팅 업체로 빼돌린 비자금 14억. 가족 명의로 분산한 부동산 자산시가 230억. 이것만으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충분히 성립합니다. 숫자들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강팔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서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든타워를 포함한 보유 건물 4채 전부 압류 예정입니다. 법인 계좌는 이미 동결됐고요. 추징금과 가산세까지 합산하면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도 다 치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팔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그게 다 내 건데.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라고. 그걸 다 가져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강팔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나만 이런 거야? 나만 탈세한 줄 알아? 건설업계에 다 이렇게 해.
내 주변에 나보다 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걔네도 다 같이 털어봐. 서윤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강파를 바라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그분들도 지금 성실히 세금 고지서 받고 계시니까요. 강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물귀신 작전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끌고 내려가려 했더니 이미 다 끌려 내려가 있었던 거였어요. 강팔이 테이블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제발 좀 봐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검사님, 상철이한테 너무했던 거 인정해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겠습니다. 무릎도 꿇을게요. 제발.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무 감정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내 아버님 모욕한 죄, 그 값이 당신 전 재산으로도 모자랄 것 같아 걱정이네요. 강팔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가장 낮은 곳에 두었던 사람의 며느리 앞에서 지금 자신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닫았어요.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소환 일정은 별도로 통보될 겁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취조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조강팔. 너 때문에 우리까지 다 털리게 생겼잖아. 취조실 문 너머로 김두한이 피대를 세우며 서 있었어요. 그 옆으로 박성도와 최재원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셋 다 오늘 소환 일정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박성도가 눈을 부라리며 쏘아붙였어요. 상철이한테 네가 너무 심하게 해서 결국 이 꼴 났잖아. 내가 그날 말렸어야 했는데. 아, 진짜. 최재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조용히 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근데 강팔아,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나 추징금만 몇 척이야, 몇 척. 셋이 뒤엉켜 고함을 치는 사이 복도를 지나던 검찰청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어요. 서윤은 그 광경을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들이 일식당에서 웃음을 터뜨리던 그 얼굴들이었어요. 그날 밤 아버님의 뺨을 맞는 장면을 보면서 맞을 짓 했다고 고개를 끄덕이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복도를 걸었어요. 뒤에서 여전히 고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압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강팔의 재산은 하나씩 그의 손을 떠났어요. 골든타워를 포함한 건물 4채, 법인 계좌, 가족 명의로 분산해뒀던 부동산까지 평생 긁어모은 것들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됐습니다. 강팔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골든타워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낙찰자는 서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서윤이 시아버지 명의로 낙찰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경매 대금은 서윤이 조용히 마련했습니다. 아버님 몰래 아무 말 없이 낙찰 서류를 들고 집에 돌아온 날 저녁 서윤은 상철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버님, 이제 이 건물 주인은 아버님이세요. 상철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이걸 마련했는지,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서윤아, 아버님, 앞으로는 당당하게 그 건물 들어가세요. 그날부터 상철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상철은 아침부터 옷을 골랐습니다. 서윤이 얼마 전 몰래 맞춰준 짙은 감색 수트였어요. 예전 결혼식 양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깨선이 반듯하게 맞아떨어졌고 소매기도 딱 맞았어요. 거울 앞에 선 상철은 잠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8살 남자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새벽 4시 차가운 로비에서 혼자 순찰 일지를 쓰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골든타워 앞에 도착한 상철은 잠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22층짜리 이 건물 앞에서 수없이 고개를 숙였던 기억들이 스쳤습니다. 강팔의 눈빛, 그 소유자의 미소, 업자들 앞에서 고맙습니다를 강요당하던 그 순간들. 상철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건물 앞 길거리에서는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강팔이었습니다. 거짓골이 따로 없었어요. 넥타이도 없이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박성도와 최재원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어요. 야, 내가 왜 너한테 돈을 빌려줘야 해?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박성도가 강팔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먼저 나한테 끌어들인 거잖아. 책임져, 책임지라고. 강팔이 최재원의 팔을 잡았어요. 재원아, 너라도 좀 어떻게 해봐. 나 지금 당장 잠잘 데도 없어. 며칠만 좀 도와줘. 최재원이 강팔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추징금에 허리 휘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 셋이 뒤엉켜 고함을 치며 서로를 밀치고 있었어요. 한때 강남의 네로라 하는 사업가들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길거리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힐끗거리며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건물 유리문이 열렸어요. 상철이 거나왔습니다. 짙은 감색 수트에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건물 로비에서 막 나온 사람답지 않게 마치 처음부터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사람처럼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웠어요. 강팔이 먼저 봤습니다. 눈이 굳었어요. 박성도와 최재원도 멱살을 잡던 손을 서서히 내렸습니다. 셋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방금 전까지 고함을 치던 사람들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강팔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상철이? 상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 세 사람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강팔 앞에 섰습니다. 강팔은 그 눈빛을 마주하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어요. 한때 이 사람을 발 아래 두고 군림했던 사람이 지금은 그 눈빛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팔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상철아, 나 지금 진짜 어렵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우리가 50년 친구잖아. 나 좀 도와줘. 상철은 한참 동안 강팔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안에 5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철은 천천히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강팔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걸로 소주에 컵라면이나 사 먹어라. 그 말을 끝으로 상철은 몸을 돌렸어요.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어요. 평생 이 사람 앞에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그 당당함이 지금 상철의 등에서 느껴졌습니다. 강팔은 손바닥 위에 1,000원짜리 몇 장을 내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도와 최재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셋 모두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상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강팔은 늘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걸어가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이 뒤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강팔에게는 세금 폭탄보다 건물 압류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어요. 상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든타워의 새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상철은 건물주가 된 첫날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야간 근무를 서고 있던 경비원 2명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상철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앉아요, 혼자. 오래 서 있으면 무릎 아프니까. 그리고 2사람의 급여를 올려줬습니다. 야간 수당도 따로 챙겨줬어요. 경비실에 안마의자도 들여놨습니다. 건물 관리 직원들 사이에서 상철은 금방 소문이 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물주라고. 상철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상철은 혼자 골든타워 로비에 잠깐 들렀어요. 퇴근하는 직원들이 다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텅 빈 로비에 혼자 서서 형광등 불빛 아래 대리석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예전에 새벽마다 혼자 순찰 일지를 쓰던 그 자리였습니다. 상철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복수를 꿈꿨던 적은 없었습니다. 강파를 무너뜨려야겠다고 다짐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텼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차온 로비를 지키고 모욕을 꾹 사귀고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것을 복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린 게 아니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 차이가 상철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기죠. 참아야 할 때가 있고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상철은 이제 알았습니다. 버티는 사람이 결국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것을요. 상철은 로비불을 끄고 건물을 나섰어요. 그날 저녁 서윤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상철이 마당에서 숯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수가 옆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 고기를 먹었어요. 별다른 말이 없어도 괜찮은 자리였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탄산음료 캔이 열리는 소리, 가끔씩 터지는 웃음소리.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한참 후 상철이 조용히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가 내 며느리라서 나 정말 행복하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상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당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버님의 새벽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팔은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남의 건물주였던 사람이 이제는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돌았어요. 예전 동창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성도도 최재원도 김두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나갈 때 곁에서 웃어주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팔은 그제야 알았어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이 재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남을 짓밟으며 쌓아올린 것들은 결국 남도 아무도 곁에 없이 혼자 무너지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어느 날 강팔은 골든타워 앞을 지나다가 발을 멈췄어요. 건물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있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그 옆으로 반듯한 수트 차림의 상철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깎듯이 문을 열어줬어요. 강팔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악한 일을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성도는 거액의 추징금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체를 정리했어요. 최재원과 김두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일식당에서 함께 웃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죗값을 치르고 있었어요. 나쁜 짓을 함께 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세상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상철과 함께 동네 한 바퀴를 걸었어요. 상철은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서윤은 그 옆에서 팔짱을 꼈어요. 아버님, 이제 우리 꽃길만 걸어요. 상철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평생 새벽에만 하늘을 봤던 사람이 이제는 저녁 하늘을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남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강팔은 전자였고 상철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웃는 사람이 어느 쪽인지를 이 이야기는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상철이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 딸아. 두 사람의 발걸음이 나란히 이어졌어요. 피를 나누지 않아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하늘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번엔 새벽이 아니라 따뜻한 저녁 하늘 아래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